맞죠 이거 법원. 예, 부산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안전한 곳에 있으려고. 여기서는 뭐 때릴 수 있겠나 저 안에는. 이 법원 맞지? 걱정입니다. 1시간 전에 지금 들어가려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자, 많은 분 이거 어제 나왔던 일인데요. 많은 분들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백주 대낮에 그것도 법원 앞입니다.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유튜버들끼리 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건데 뭐 그동안 고소고발도 많았다 그러죠.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지금 특별히 오늘 이경민 변호사 모셨는데요. 이분들 이거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겁니까 지금 이게? 일단은 두 분 다 이제 유튜버인데 예. 계속해서 이제 비방하는 내용의 그런 이제 영상들을 올려왔었습니다. 서로. 예, 그렇게 서로 이제 올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가 이제 접수가 되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출석을 하고 이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예. 그러다가 지금 가해자 유튜버 가해자 유튜버 B 씨가 예. 지금 피해 입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이제 상해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까지 넘어갔고 이날 마침 재판 출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재판 출석을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피해 유튜버가 이제 찍고 있었어요. 자기가 생중계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라이브를 이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가해 유튜버가 이제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흉기를 들고 찾아가서 이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게 그대로 생중계가 그렇습니다. 된 거고. 라이브가 계속해서 중계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공격 당시 상황에서 목소리까지도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게 좀 잔인했고 좀 충격적인 영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실제 그게 또 조회수가 또 35만 회까지 또 이르렀다고 하거든요. 그걸 또 올리니까 보고. 맞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런 영상들 많이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보면은요. 일단 이 피해자분은 그 본인의 그 라이브 방송이라 그러잖아요. 그 제목을 뭐 팬들분은 112에 신고할 준비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좀 위험하다는 걸 느낀 것 같고 이 가해자라는 사람은요. 본인이 범행 저지르고 도망갔을 때 잡혔잖아요. 그때 마지막 인사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좀 아쉽다. 이 뭐죠? 도대체 이런 입장들은 뭐죠? 사실 뭐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걸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조회수를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위험한 것도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볼 거다. 예, 그런 좀 자극적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본인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걸 조금 인지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라이브 좀 방송을 생각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본인이 이런 심한 피해까지 입게 될 줄은 이제 몰랐겠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도주를 하면서 이제 검거가 됐는데 엄청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요. 예, 검거가 되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의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그런 글을 또 올렸어요. 예. 이것도 봤을 때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가해자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 이게 진짜 엄청난 모습이 그냥 생중계되고 그 소리가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이거 근절에 대한 지적 당연히 나오는데요, 지금요. 이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이게 사실 뭐 전문가가 이제 지적을 하기로는 뭔가 이제 유튜브 내에서 너무나 이제 조금 자극적인 영상을 찾으러 가고 그리고 이제 시청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자극적인 영상을 조금 더 이제 마주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플랫폼 내에서 조금 자극적이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그런 영상에 대해서는 미리 좀 검수를 해서 이런 영상에 대해서는 좀 업로드 자체를 좀 막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적으로 좀 예방 조치를 취해야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비라는 소비층에서 이런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지 그런 게 없이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자극적이고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를 좀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해자는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 그러는데요. 네. 뭐 구속 여부는 뭐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처벌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뭐 일단은 뭐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사건인 거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형량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흉기까지 준비를 하고 갔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이게 뭐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지금 뭐 조사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드러난 내용들로 봤을 때는 좀 계획적인 범행에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가장 종합을 하게 되면 죄질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해서 뭐 징역 20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거는 아이고 유튜브 활동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다른 유튜버와 갈등을 벌이고 소송도 벌이는 것까지는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될 당시에도 글도 올리고 이게 뭡니까? 바다를 못 봐서 아쉽다고요? 사람이 목숨이 지금 앗아간 상황인데. 자, 송영훈 변호사 이제 변호사로 이제 돌아와서 나오셨는데 지금 방법 없습니까? 이런 거 좀. 아무래도 지금 구글, 뭐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아무래도 국내에서 좀 규제 면에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즉각적인 삭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의무 이행이 조속하게 되지 않으면은 과징금을 훨씬 더 엄격하게 부과한다든가 이런 어떤 입법적인 대책들이 추가로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준비된 내용 역시 이것도 끔찍한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 최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한 서울의 의대생 여자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데이트 폭력 뭐 이렇게 묘사되지만 이거 폭력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일단 관련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장 심사 받으러 갔거든요.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살인하셨습니까? 헤어지단 말 듣고 살인 계획하신 겁니까?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여자친구 왜 부르신 겁니까? 투신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용의자가 저희 쪽에서 부정 구매하셨습니다. 뭔가 준비했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흉악한 범죄잖아요. 강력 범죄고. 그러면 이제 신상 공개 얘기 나오는데 보시면 이 여자친구 살해한 이 대생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네네. 이게 지난 6일 뭐 나왔는데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돼서 안 했다. 비공개였죠. 근데 앞서서 지금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까지 다치게 한 김래아. 여기 신상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와요. 이건 알 권리 차원 그리고 범행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했어요. 30일인데 오늘 20일까지 신상도 공개되는데 이경희 변호사. 왜 신상 공개 결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어쨌든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라고 해서 머그샷 이게 이제 이게 시행된 최초의 사례인데 지금 김래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범행이 중대하고 이게 어쨌든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의대생 살인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를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의사도 함께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유족의 의사까지 고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김래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 측에서 공개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 피해자가 맞습니다. 이거 공개해달라.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했었고 근데 의대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의 신상이 어쨌든 지금 이 의대생이 좀 예전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뭔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SNS 계정에도 이제 피해자의 신상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너무도 크고 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공개를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족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습니다.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비공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이게 민간인가요? 아니면 사적인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폐쇄됐다고 알렸던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최근에 다시 공개가 되는데 이 사건, 이 의대생, 여자친구 이 살해 사건, 이 가해자 공개됐다 그래요. 여기에 공개가 됐답니다.
근데 지금 방심위는 사이트 접속 차단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진은 앞으로 뭐 단순히 뭐 살인자, 성범죄 국한하지 않고 많이 올릴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송영문 변호사. 물론 여긴 다 공개되는데. 그러니까 저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사이트는 방심위에 의해서 이제 곧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접속 차단이 될 것 같고 2020년에 이미 한번 그 폐쇄가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운영진이 징역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개는 우리 법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사적 제재에 해당하고 뭐 운영진이 어떤 그 의도에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종의 영웅 심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의대생 살인 사건도 지금 가해자를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피해자 유족의 의사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렇게 무단으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깊이 헤아리고 저런 그 불법 행위는 즉시 중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용희 변호사. 지금 이 이제 숨진 이 피해자 무슨 팔부상이 있었다. 네. 뭐 지난달에. 근데 경찰이 그걸 조금 약간 의심하면서 이게 무엇일까 들여다본다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이 가해자 사이코패스 검사한다는데 사이코패스 검사하면은 뭐 점수가 높거나 뭐 낮거나 이게 뭐 또 처벌에 영향을 주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뭐 피해자가 이전에도 이제 뭐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이렇게 이제 지금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같거든요. 이제 팔부상인 여부가 이제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찰이 예.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단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도 남겨놨을 거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와 관련 있는 제3자가 당시에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할 것 같아서 그게 과연 이 가해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일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이코패스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어쨌든 이 검사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그 점수가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아무래도 잔인하고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조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뭐 이게 계획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만약에 우발적인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진술을 했다면 이러한 검사 결과가 이제 반영이 돼서 예. 이거는 조금 더 계획적인 곳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이런 판단 자료로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최근에 뭐 알려진 거는요. 사흘에 한 명꼴로 지금 이른바 이제 교제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희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범죄를 막을 뭐 장치나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는 뭐 스토킹 범죄를 통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는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조금 잠정 조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경찰에 이런 내용에 고소를 했을 때, 예. 경찰에서 빠르게 출동을 할 수 있게끔 그 이제 주거지 내에 이렇게 순찰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피해가 있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게 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좀 알리시고, 그래서 잠정 조치를 통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3, 40초 있는데 송영훈 변호사. 이게 그러니까 뭔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스토킹 범죄로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뭐 그 접근 제한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사후적인 얘기입니다만 사실 저는 법원의 양형 기준에도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보복살인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 양형 기준상 이게 보통 동기 살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난 동기 살인보다 양형이 오히려 더 낮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형위원회 차원에서 앞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